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평생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던 제가 손주 하나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3,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분식집을 하며 살고 있는 정순덕입니다. 떡볶이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인 두 손.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남들처럼 둘이서 살지 못했어도 제겐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외아들 민우.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22에 남편을 잃고 맨몸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탄불 앞에 서서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그 새벽들. 민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혼자 시장을 돌던 그 발걸음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때는 울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우 때문에. 그렇게 키운 아들이 30이 되던 해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연. 서울 토박이에 대학까지 나온 아이였는데 생각보다 수수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됐다 싶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웃으면서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결혼하고 2년 뒤 지연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분식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혼자 작은 밥상에 앉아서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술을 잘 못하면서도 그날만큼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여보, 우리 민우가 아빠가 된대. 당신이 봤어야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서. 민우를 꼭 닮은 얼굴에 볼이 통통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안아봤을 때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두 팔에 전해지던 그 느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 앞 게시판에 아기들 정보를 적어두는 작은 기록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름, 몸무게, 출생시각, 특이사항. 저는 그냥 습관처럼 준서 기록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아기 특징 녹색 눈.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녹색 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갈색 눈입니다. 남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민우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의 눈. 분명히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갈색 눈 아버지, 갈색 눈 어머니. 그런데 녹색 눈아기라니. 내가 잘못 봤겠지.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웃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웃으면서 준서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서늘해지는 느낌. 지연이 얼굴을 볼 때마다 모르는 척하려 애쓰는 제 자신. 민우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으면서도 끊고 나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그 시간들. 저는 그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몇 번이고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은 의심이란 건 지우면 지울수록 더 선명해지는 법이더군요. 사실 저는 며느리 서유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불안했습니다. 민우가 엄마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어떤 아이일까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민우는 워낙 과묵하고 조용한 아이라 연애 얘기를 입 밖에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때가 됐구나 싶어서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집안을 한번 쓸고 닫고 자라지도 않는 갈비찜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온 유진을 보는 순간 저는 잠깐 굳어버렸습니다. 서유진. 키가 훤칠하고 옷도 세련됐고 말투도 또렷했습니다. 대형 광고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딱 그 일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고 눈빛이 자신감 있고 앉아있는 자세 하나도 당당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저는 오히려 주눅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우는 공기업에 다니는 성격 착하고 순한 딱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고 말이 많지도 않았고 야망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오고 주말이면 집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민우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났구나.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갈비찜을 떠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두 사람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 나쁜 사람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사람이 내 아들 같은 사람 곁에 얼마나 있어줄 수 있을까 하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걱정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유진은 예의가 발랐습니다.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내려왔고 올 때마다 손이 비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과를 챙겨오기도 하고 분식집에 들러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유진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냥 고마웠으니까요. 민우도 결혼 후에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전화 한 통하는 것도 뜸했던 아이가 유진과 함께 살면서부터 주말이면 꼭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유진이 시킨 건지 아니면 스스로 챙기게 된 건지 아마 둘 다였겠죠. 어쨌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결혼 이듬해 봄 유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민우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엔 엄마 잘 있어? 한마디 하고 끊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목소리였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잘했다 하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을 혼자 울었어요. 먼저 간 사람 생각에, 이 소식을 같이 들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최대한 자주 올라갔습니다. 몸이 무거운 유진 대신 집 청소도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야식 먹고 싶다는 말에 야밤에 순대를 사들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좋았고요. 그때만큼 유진이 제 딸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태어난 날 아침 민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고 복도 의자에 민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더 긴장이 됐습니다. 준서가 세상에 나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민우가 유리 너머로 아들 얼굴을 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는 않았는데 어깨가 잠깐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처음 민우를 안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랬지. 이렇게 어이없이 예쁘고 어이없이 무서웠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쁨이 가짜 행복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뒤 신생아실 앞 기록표에 그 한 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산후조리원에서 그 기록표를 본 뒤부터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아도 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녹색 눈, 녹색 눈. 작은 활자체로 적힌 그 두 글자가 눈꺼풀 안쪽에 새겨진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도 3시에 또 깨고, 그렇게 뒤척이다 동이 트면 멍한 얼굴로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수백 번은 말했을 겁니다. 순덕아, 내가 잘못 본 거야. 병원에서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그렇게 다독일수록 의심은 가라앉기는커녕 조금씩 더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휴대폰을 들고 검색창에 이것저것 쳐봤습니다. 눈 색깔 유전, 부모 눈 색깔 다른 경우, 갈색 눈 부모에게서 녹색 눈 아기.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두 부모가 모두 갈색 눈일 경우 녹색 눈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열성 유전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예외 사례도 있었지만 그건 몇 대에 걸쳐 외국 혈통이 섞였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진 집안에 제가 모르는 혈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 하나를 붙잡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리원 면회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1인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준서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 얼굴을 한번 보고 일부러 가벼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집안에 외국 혈통 있니?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나? 너무 성급했나? 후회가 밀려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젖을 물리던 손이 멈추고 고개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피곤하지만 온화하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아니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하고 따질 줄 알았는데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눈물. 어머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해야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유진의 반응이 너무 빠르게, 너무 격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질문에 저렇게 무너질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일까? 저는 그냥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라고 얼버무리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산후에 예민한 며느리한테 쓸데없는 말을 꺼낸 건가?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동시에 그 굳어버린 유진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유진한테 무슨 말 한 거예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 민우답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국 혈통이 있냐고 물었다고. 아기 기록표에서 녹색 눈이라는 걸 봤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유진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말을 들었는지 아닌지 녹색 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진이 힘들다는 말만, 엄마가 왜 그러냐는 말만.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섭섭한 것보다 무서운 게 더 컸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무시했다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단 한 번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묻지 않았다는 것이, 녹색 눈이라는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의심하려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무엇보다 가장 아팠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확히는 연락이 뜸해졌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대놓고 차단을 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하루 뒤에 왔고 그것도 짧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서 사진도 예전엔 가끔 보내줬는데 그것도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전화가 격주가 됐고 격주가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받기는 했지만 통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죠? 하고는 바빠서요. 한마디와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그 짧은 통화가 끝날 때마다 한참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겁니다. 그날은 별 계획 없이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분식집 재료를 사고 버스를 타려다 날이 선선해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우 집까지 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익숙한 골목을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이 됐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그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우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을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유모차를 미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키, 체형, 걷는 방식? 가까워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잠깐 올라왔습니다. 손을 들어 부를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단지 앞 큰 길을 건너 호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호텔은 민우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평소에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며느리 몰래 뒤따라가는 시어머니라니.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걸었습니다. 유진은 호텔 로비를 지나 1층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밝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입구 쪽에 잠깐 서 있다가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음료라도 시키면서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차는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었고 준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과 마주 앉아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가까웠습니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유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그대로 두고 뭔가를 말하면서 또 웃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내 심장 소리가 옆 사람한테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발을 옮겨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카페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서 차갑게 식은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지. 광고회사 다니니까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지. 손을 잡는 것도 그냥 친한 사람끼리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걸어오는 내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제발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제발 제가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눈빛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거래처를 만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래전,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했던 그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분식집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도 회사에 있을 민우. 아빠가 됐다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그 아이. 그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말을 해야 하는 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사실 결심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모른 척하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낮에는 멍하니 국물을 젓다가 손님한테 싱겁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앉아서 괜찮다 괜찮다 되뇌는 생활. 그게 한계였습니다. 63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가 이 하나를 모른 척하고 살기엔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미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자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냈고 한때는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저희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사였습니다. 뭔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눈.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자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로 다 말하기가 뭐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단골 삼겹살집에서 미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기록표의 녹색 눈부터 유진에게 물었다가 눈물을 본 것, 민우한테 차갑게 끊긴 전화, 그리고 호텔 카페에서 본 장면까지. 미자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고기가 타는 것도 모르고. 다 듣고 나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근데 확인은 해야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미자는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냥 동선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주로 언제 외출을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조리원에서 나온 뒤 유진은 민우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 중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앞서 걷고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유진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역 근처 카페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미자 팔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제 손을 꼭 쥐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봤어. 침착해.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여 분 뒤 나온 미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많이 친해 보이더라. 그날부터 미자는 본격적으로 그 남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력에서 쌓인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이름을 추적하고 직장을 확인하고 유진과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미자가 제 분식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닫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들었습니다. 박준석, 45세, 유진의 전 직장 광고회사 팀장. 같이 일한 기간이 4년이야. 근데 유진이 회사를 옮긴 게 2년 전이거든.
문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났다는 거야.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됐대? 내가 파악한 것만 해도 최소 3년. 유진이 민우랑 결혼하기 전부터야.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관계를 숨기고 민우 곁으로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순덕아, 이게 다 사실이라면 준서가 태어난 시점이랑 맞물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서가 태어난 시점, 임신 기간을 거꾸로 계산하면 그건 유진과 박준석이 계속 만나던 그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녹색 눈, 우리 집안 어디에도 없는 그 눈 색깔, 그리고 이 남자,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자는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민우는 자기 아이라 믿으며 그 아이 얼굴을 보며 울었는데 아빠가 됐다고 어깨를 들썩이던 그 아이가 어쩌면 처음부터 속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지. 어떻게 되든 민우는 알아야 해.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그제야 터졌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쥔 채로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분식집 불을 끄고 나오는데 밖에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순덕아, 내 눈으로 본 것, 내가 알아낸 것. 이게 다 정황이야. 정황만으로 민우한테 말했다간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또 민우한테 엄마 왜 그래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손을 쓸 수도 있고 민우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숫자와 결과로 나오는 그것. 유전자 검사. 그 단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손자 몰래, 아들 몰래 검사를 의뢰한다는 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해서 아기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한다는 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 제 손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민우였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준서 100일잔치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집에서 작게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만 모이는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전날 밤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해야 한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은 이런 날 외에 없었습니다. 잔치 당일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돕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유진 친정 식구들이 오기 전 집안이 아직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유진을 도우면서 눈으로는 계속 욕실 쪽을 살폈습니다. 민우 칫솔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탔습니다. 자연스럽게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리 챙겨온 작은 지퍼백을 꺼내서 민우 칫솔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다시 원래 자리에 새 칫솔을 꺼내놓고 욕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기 머리카락은 오후가 됐을 때 확보했습니다. 준서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아기 곁에 앉아서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카락 두어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뿌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미자한테 미리 들어뒀습니다. 준서는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퍼백을 닫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와 함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미자가 미리 알아봐뒀습니다. 사설 기관이었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이었고 비공개로 의뢰가 가능했습니다. 상담사가 절차를 설명해줬습니다. 부자관계 확인 검사, 결과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서류에 이름을 적고 채취한 샘플을 건넸습니다. 기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자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이제 기다리면 돼.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더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결과가 올까 싶어 휴대폰을 먼저 봤습니다. 분식집에 있으면서도 손님 주문을 받다가 멍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두 가지 상상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어느 쪽이 나와도 제 삶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이 나와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치한다면 저는 지난 몇 달간 며느리를 의심한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받아들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63 평생 버텨온 사람입니다. 이것도 버텨야지요. 결과는 일주일이 아니라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분식집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행주에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기관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한테 연락했습니다. 미자는 나도 갈게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기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따라가다가 맨 아래 결론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부자관계 일치 확률 0%.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상담실 안이 멀어지는 느낌. 미자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0%. 틀리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제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예상을 했으면서도 막상 숫자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짐작과 사실 사이에는 그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짐작은 아직 희망이 끼어들 틈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틀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민우한테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로, 어떤 얼굴로. 아들 앞에 앉아서 민우야, 준서가 내 아이가 아니래라는 말을 꺼내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말하지 마. 자리를 만들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게 맞았습니다. 저 혼자 민우한테 말했다가 유진이 발뺌을 하면 또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자리가 잘못되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우한테 연락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유진도 함께 오라고.
민우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유진 친정 부모님께는 중요한 자리니 꼭 와주셔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두가 모였습니다. 민우 집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와 의자에 나눠 앉은 6명. 유진 친정 부모님, 저, 민우, 유진. 그리고 준서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다들 왜 모인 건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만 뭔가를 아는 듯 처음부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미자가 찍어준 사진 몇 장, 유진과 박준석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 함께 걷는 것.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서는 민우 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이 거실에 퍼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각자에게 닿는 데는 각각 다른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우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숫자를 봤습니다. 0%.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 쪽을 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진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유진이를 뭘로 보고...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유진 어머니가 사진을 보는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옆에 있던 유진 아버지가 그 사진을 받아들고 굳어버렸습니다. 민우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한 단어였습니다. 이름 하나.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었는지 저는 아들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거실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진 어머니는 딸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고 유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엉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민우를 보면서 저는 이게 맞는 일이었는지를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알아야 했던 것인지, 몰랐다면 더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 무너짐을 오늘 제 손으로 앞당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도 친구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냐? 잘 자고 있냐? 엄마 괜찮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읽든 안 읽든 그 문자들이 쌓여서 민우한테 닿기를 바라면서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불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유진 쪽에서 크게 다투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협의를 요청했고 민우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도 재산도 다 가져가도 좋으니 그냥 끝내자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아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싸울 기력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유진이 데려갔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상 양육권은 자연스럽게 유진에게로 갔습니다. 민우는 그 부분에서 가장 오래 울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100일 때 안아봤던 그 아이가 민우한테는 이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어쩌면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준서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봤던 100일잔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채취하던 그 순간, 그게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른들의 엉킨 일들 한가운데 놓인 것뿐이었으니까요.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소송 시작으로부터 4달 뒤였습니다. 그 4달 동안 민우는 제가 보기에 사람이 반쪽이 됐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가끔 분식집에 들러도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앞에 앉아서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국물이 식으면 다시 데워주고 말하고 싶으면 들어주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민우가 산 건 거의 6달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모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다. 웃었다. 먼저 전화했다. 그런 것들이 그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우가 완전히 이혼한 지 꼭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할 말 있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괜히 분식집 안을 한번 쓸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날 민우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보다 2~3살 아래라고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 유진을 데려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민우는 설레는 얼굴이었고 이번 민우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게 아니라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자리를 권했습니다.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셋이서 좁은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민우 곁에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돌아가는 2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이구나.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지난 1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록표의 녹색 눈부터 호텔 카페, 미자와 함께 걷던 골목, 검사 결과지의 그 숫자, 무너지던 민우의 어깨. 그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무너뜨린 뒤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땅을 남겨준다는 것을.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시 세울 수가 없지만 진실 위에 세운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제가 침묵했다면, 기록표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호텔 카페에서 등을 돌렸다면 민우는 지금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웃고 있지만 어딘가 이상한 그 삶을 평생 모른 채로.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분식집 불을 켭니다. 연탄 대신 가스불이 됐지만 국물 끓이는 냄새는 여전합니다. 손마디에 굳은 살도 여전하고 낡은 앞치마도 여전합니다.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이제 가끔 민우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